10년간 남편의 병간호를 한 5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말이 쉬워서 10년이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10년 전쯤, 그러니까 2007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이 여성이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을 했다는데요. 병원비만 700만 원, 한 해에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사망 전날인 2017년 12월 18일 밤에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남편의 얼굴을 핥혔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2시쯤에 이 남편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 핥힌 상처 외에도 얼굴과 목에서 뭔가 압박에 의한 뇌출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은 이 살해 혐의로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를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해 행위는 검찰이 본 그 살해 행위는 목을 조르고 또 코, 입 막아서 이제 질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살인죄를 이제 주장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배경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살인의 배경 또는 동기. 장기간 간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권유를 하니까 그로 인한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내 이런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기도하다 순교라 생각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 피고인에게 물은 겁니다. 사건이 있었기 전날 밤부터 당일까지 한 3, 4분 간격으로 생각나는 일을 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다가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아니 그럼 남편 어떻게 숨진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아내가 말한 게 좀 전에 이제 손 변호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순교 아닌가요? 순교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간병 때문에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라. 이게 약간 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충분히 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에 잠도 안 재우고서는 새벽 기도를 해달라 3시간씩 그것도. 그러면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부부싸움까지 한 것까지는 지금 입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핥힌 자국이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1심 재판에서는 확인이 좀 잘 안 된다, 입증이 잘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그 대목이 이제 정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무슨 CCTV도 없고 그 부분이 지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법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판단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건데요. 여기에는 국과수의 소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국과수는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인은 불명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 졸려 숨진 건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또 재판부는 이 여성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그걸 종합해서 보면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그래서 정말 아내가 살해를 한 것인가, 살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인데요.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따져봤습니다. 일단 이 사망의 원인을 5개로 좀 분류를 했어요. 병에 의한 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또 사고사, 또 극단적인 선택, 또 타살인데요. 타살도 제3자에 의한 타살, 또 아내에 의한 타살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배제한 다음에 하나씩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실제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질병. 부검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사망할 만한 그런 질병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외됐고요. 두 번째. 이제 아내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사고로 죽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요. 이거 역시 배제. 자, 그다음 실제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도 배제.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이 남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타살로 본다는 얘기는 누군가 살해했다는 것이고요. 그 살해한 사람이 제3자냐 아니면 아내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전에 이틀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남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내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살해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법의관의 진술이 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원의 부검 소견서에 법원이 이거 살인 질식사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사인 불명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검찰이 그렇게만 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재판부양에서 이건 좀 의심스러우니까 더 추가적으로 알아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그렇게 나오는 거 나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좋다. 법의관 한번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예. 증인으로 불렀을 때 법의관이 나와서 내가 사인 불명이라고 적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질식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부검만 가지고 그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내가 부검한 결과에 검사의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검찰에 판단해 줄 거라고 알아서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아니 그렇다고 한다라면 부검 결과가 이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어허. 자, 손 변호사님,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과 달랐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 살인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아내가 살해를 했다, 그 행위들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살해의 동기도 필요한데 10년 동안 병간호했고요. 또 그로 인해 우울증 등을 겪었고 또 당시에도 새벽기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살해 동기로 충분하다고 보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 서울신문에서 3년 전에 이 간병 살인 사건 108건을 분석한 그런 기획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식사와 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뭐 대소변을 벽에 이렇게 바른다는 이유로 뭐 섭섭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말 이 간병 과정이 매일매일이 전쟁터다. 정말 그 피해자들의 막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이렇게 어머님을 지금 모시고 계신 입장에서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망한 남편의 형제들이 우리 형수 좀 선처해 달라. 그래서 뭐 그런 게 형량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글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사건 치고는 형량이 높지 않다. 2년 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증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전 여전히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폐색으로 이제 결국 질식사라는 소견인데 그러면 목을 졸라서 질식사가 된 건지 아니면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입증이 됐는지가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러나 정황상 보면 뭐 2심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던 사람이 숨이 끊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외력에 의해서 기도가 폐색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까지는 뭐 합리적인 의심 정도까지는 되지만 정말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 게 뭐냐. 10년 동안 간병을 하잖아요.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진짜로. 네, 거의 우울증은 맨날 달고 살고요. 그리고는 뭐 수면제나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거 장기 복용했을 개연성도 높고. 진짜 그 수면 부족에 그렇게 시달리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베개로 누른 상태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되게 이게 좀 이상한 사건이라고 보이는 게 119에다 즉시 전화를 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 바로 119에 전화하기 직전 정신 상태하고 119에 전화할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동일하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누구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정신감정 여부에 대해서는 왜 안 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진짜 이게 참 가슴 아픈 뭐 이 가해자를 마냥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는 또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